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인재들을 하나씩 내쫓고 있죠. 근데 흔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외국인만 내쫓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미국인들도 이대로 가면 내년에 미국에서 더 이상 연구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인들도 살 길을 찾아서 뛰어난 인재들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아주 황당한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각국이 미국에서 쫓겨난 미국의 인재 그리고 글로벌 인재들을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활을 건 경쟁에 나섰습니다. 트럼프가 내쫓은 글로벌 인재를 선점하라, 이 전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일본의 교도통신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토호쿠대가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는 건데요. 미국의 연구자 등 500명을 채용하는데 이 기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국제탁월대학기금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무려 300억엔 2,800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글로벌 인재들을 일본으로 끌어들이려고 앞다퉈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트럼프한테 쫓겨난 이 인재들에 대해서 백지수표를 보장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 상한 없음 조건을 내걸었다는데 이거 아주 일본에서 드문 일이거든요. 일본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뭔가 서열이 있고 그 서열에 맞게 연구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서열에 맞게 임금을 주는 그런 나라인데 웬걸 백지수표를 꺼내들었어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꺼번에 인재를 내쫓는 이런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갈 앞으로의 인재들을 몽땅 다 일본으로 한번 끌어오겠다, 이런 야심을 보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글로벌 인재를 내쫓고 있느냐? 첫 번째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죠. 일단 학교를 특정해서 비자 발급을 중단합니다. 일단 하버드 대학으로 시작을 했는데 나머지 아이비리그 대학들도 결코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자, 하버드 대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기존 학생들조차 이 비자를 중단하는 정말 황당한 조치를 내렸죠. 멀쩡히 공부하다가 내쫓긴다. 이 얘기는 이 민주 자유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한 거거든요. 물론 법원이 기존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려서 당장 내쫓기는 건 맞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집하면 사실상 이 학생들의 신분이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신규 입학생 허가는 정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어드미션을 받아서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근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와, 이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게다가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컬럼비아 등 이 트럼프 눈밖에 난 다른 대학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많기 때문에 다른 미국의 대학들도 지금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는데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하버드대에서 이렇게 유학생들을 내쫓는데 명분이 있긴 합니다. 어떤 명분이냐? 일단 첫 번째 명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반유대주의를 하버드 대학가 방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평가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생들이 반유대주의라는 건 너무 과한 주장이다. 반이스라엘이 반유대주의냐 또는 반네타냐후가 반유대주의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가 급진적 좌파의 이념을 퍼뜨리는 온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외국인을 타겟으로 했느냐? 하버드 대학은 외국인이 너무 많다. 전체 학생의 30%가 외국인이라니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아이비리그 평균이 27%거든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 외국인이 너무 많다고 하버드 대학을 규제하면 아이비리그 전체를 규제할 명분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다들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인이 많은 게 왜 문제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하죠. 외국인 때문에 미국인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이건 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많은 학비를 받았기 때문에 덕분에 미국인들이 좀 더 싼 값에 공부하거나 또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과연 외국인을 이렇게 많이 받아서 미국인이 공부할 기회를 빼앗긴 것인가? 아니면 거꾸로 외국인들한테 고액의 학비를 받아서 미국인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준 것인가?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버드대 외국인 중에서 17%에서 한 22%가 중국인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게 또 많은 거냐? 자, 세계 인구 대비로는 82억 명이 세계 인구죠. 중국의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그러면 17%가 중국인인 게 이상하지 않은 거죠. 전 세계 인구 대비로는 딱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극빈국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66억 명만 남는데, 그러면 전 세계 극빈국을 제외한 66억 명 가운데 14억 명이니까 21%까지는 중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냥 인구비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고 지금 현재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버드 대학에선 쿼터가 없다고 주장을 항상 합니다. 하지만 인구비로 보면 쿼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 나라 인구에 맞춰서 이 유학생들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다만 이 쿼터가 있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일종의 또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쿼터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인이 원래 인구가 많은 건 맞지만 그 인구 대비로 더 많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에서 글로벌 인재를 내쫓는 핑계로 내놓은 게 반유대주의와 그리고 중국인이 너무 많다라면 중국과 중동 지역 사람만 내쫓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모여든 글로벌 인재를 추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지금 이 강력한 힘은 정말 이민자에서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왜냐? 지금 미국의 주류 백인들조차 이민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서 성공을 쫓아서 끝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기업들의 CEO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아니면 이민 1.5세대인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도 인도 출신입니다.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도 인도 출신이고요.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대만 출신, 그리고 AMD의 리사 수도 대만 출신입니다. 거기다가 줌을 이끌고 있는 에릭 위안도 중국 출신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AI 기업을 선도하는 사람 중에서는 외국인이 정말 많거든요. 포브스 AI 50대 기업 가운데 무려 60%는 이민자 창업자가 한 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이민자 창업자 가운데 70%는 처음에 미국의 학생 비자로 왔다가 미국에 눌러앉아서 미국 기업으로 창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이 없다면 미국의 AI 업체 중에 60%가 과연 등장을 했겠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인을 다 막아버리면 결국 미국도 혁신에서 뒤처지거나 또는 지금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글로벌 인재들을 한꺼번에 내쫓는 그런 특이한 선택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하버드 대학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대학에서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버드나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드미션 받아놨는데 이거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면 야, 이거 미국 진짜 어려운데? 차라리 영국 갈까? 이런 식으로 글로벌 인재를 유럽으로 뺏길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교에 관련된 보도만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들 글로벌 인재들한테도 타격을 준 게 잘 기사화가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인 글로벌 인재들도 내년부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 이 많은 글로벌 인재들이 사실 미국 정부가 주는 R&D 예산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정말 혁신적이고 정말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진짜 도전적인 기술은 미국의 국책연구기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인재를 정말 다 내쫓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NIH와 NSF의 예산을 40에서 57%를 삭감하겠다는 진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NIH를 직접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국립보건원인데 이 보건원이라는 번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바이오 산업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진짜 중요한 기관입니다. 제가 NIH를 취재할 때 정말 황당한 경험을 했거든요. 입구에서 차량을 검색하는데 트렁크의 그 밑바닥까지 다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차 밑바닥에 거울을 넣어서 혹시라도 거기에 이상한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조사들을 끝까지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제가 KBS 기자니까 이 ENG 카메라라고 엄청 큰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카메라도 야, 한번 다 분해해봐. 못 믿겠어. 이거 카메라 진짜 맞아? 이런 식으로 거의 30분을 수색을 당하고 NIH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왜 그런 수색을 하느냐? NIH는 미국의 바이오 산업을 이끄는 정말 핵심 중의 핵심 연구기관입니다. NIH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놀라운 도전에 항상 많은 돈을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성공하면 엄청난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NIH가 바이오 산업에서 뭔가 혁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민간 기업한테 넘깁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하고 합작해서 미국의 바이오 산업이 지금 세계를 선도하는 건데 여기 핵심 기관이 바로 NIH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무려 40% 예산을 삭감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예산에 손을 못 대니까 그냥 대통령 쪽에서 강압적으로 벌써 18억 달러, 무려 694건의 연구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여기다가 NSF, 이거는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진짜 중요한 곳이죠. 여기도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던 곳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부터 무려 57%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5년에도 예산은 손을 못 대니까 온갖 방법으로 NSF의 이런 연구 활동을 다 막고 있거든요. 근데 NSF가 어떤 곳이냐? 스템 인재 양성, 즉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이런 엄청난 미국의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의 핵심적인 기관이거든요. 근데 예산을 적당히 삭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57%를 삭감하면 이건 뭐 거의 유명무실한 곳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구비라는 게 이런 겁니다. 100억을 준다 그러다가 50억만 주면 그러면 연구 결과가 절반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100억 주다 50억 주면 연구는 100% 실패하는 게 R&D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57% 삭감한다는 건 NSF가 하고 있는 연구를 전부 다 마비시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NIH 국립보건원이나 아니면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국립과학재단의 지원을 받던 미국인들도 내년부터는 이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니 연구를 계속하고 싶으면 미국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잘릴 겁니다. 왜냐? 이런 연구비의 대부분은 연구원들의 인건비로 나가는데 이 예산을 반토막으로 내놓으면 그러면 전부 다 일자리를 잃고 말겠죠. 그러면 미국인 글로벌 인재들도 앞으로 내년이 되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트럼프는 무슨 R&D하고 원수를 진 건지 왜 R&D 예산만 갖고 이렇게 괴롭히나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감세안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지금 뭐 4조 달러다, 뭐 5조 달러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이게 10년 동안 4조 달러. 그러면 5천조 원 넘는 돈이잖아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 원입니다. 근데 감세안으로 10년 동안 4조 달러라는 건 미국에서 앞으로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는 진짜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의 지출이라는 게 줄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일단 의무 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무 지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줄이기가 정말 힘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출도 뭐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그리고 소셜 시큐리티, 이런 것들은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예산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이 서민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을 줄이면 트럼프 대통령의 표가 크게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소셜 시큐리티 같은 서민들을 위한 예산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국방비가 남는데 국방비를 처음엔 줄인다고 했죠. 그런데 골든돔을 발표하면서 오히려 국방비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황색이 뭐냐? 이건 바로 순이자 비용이거든요. 미국의 국채가 워낙 지금 많기 때문에 이자를 갚는 데만도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도 당연히 줄일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이 하늘색밖에 없는데 비국방비 재량 지출. 정말 비중 얼마나 작은지 이 하늘색 보이시죠? 이게 다예요. 근데 여기서도 진짜로 줄일 수 있는 건 R&D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과학자들은 글로벌 인재들이기 때문에 예산 안 준다 그러면 군말 없이 그래? 그럼 뭐 내가 미국밖에 돈 받을 곳이 없냐? 뭐 유럽 가면 되지. 이러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가장 저항이 적거든요. 그래서 R&D 예산만 집중적으로 줄이는 겁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손쉽게 줄일 수 있고, 그리고 표가 깎이지도 않고, 여기다가 장기적으로 미국의 성장률에 큰 영향을 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에는 이 R&D 예산 좀 줄인다고 해서 당장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다음 대통령이 죽어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만해 보이는 R&D 예산을 반토막으로 깎아버리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첨단 인재 등용문이었던 H-1B 비자의 발급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사실 미국 때문에 수많은 인재들을 다 미국으로 빼앗기고 있어서 그동안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유럽 국가들도 뛰어난 인재들은 전부 다 미국 간다, 그야말로 한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스스로가 비자 발급을 대폭 축소해 주니까 유럽이 완전히 신났죠. 여기다가 학생 및 교환 교수 비자 신규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자, 유학생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이게 뭐 중국 등 특정 국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자들이 지금 불쾌감도 굉장히 크고,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에서 뭔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우려도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미국에서 굳이 천대받으면서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미국의 인재와 글로벌 인재들을 전부 다 미국 밖으로 내쫓기 시작하니까 지금 글로벌 인재 유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럽연합이 당장 발벗고 나섰습니다. 유럽연합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은 진짜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국에서 쫓겨난 인재 유치 전용으로 5억 유로, 무려 7,700억 원을 신규 배정해서 연봉 제한 없이 무조건 글로벌 인재라면 다 뽑아드리겠다. 트럼프한테 쫓겨난 글로벌 인재들 여기로 다 모이세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 많은 분들 아시죠? 독일이 알아주는 정말 최고의 연구소잖아요. 여기서 글로벌 마인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2025년 3월에 출범했습니다. 1억 유로 예산으로 미국에서 신경과학 연구자 등 여러 가지 첨단 과학 인재를 전부 다 보수 상한 없이 일본처럼 백지수표를 주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CERN이라는 그런 연구기관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프로그램 이름을 트럼프 보라는 듯이 만들었거든요. 뭐라고 만들었냐? 트랜스 애틀랜틱 펠로우십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서양 건너서 펠로우십 프로그램. 야, 이거는 미국에 있는 인재들을 콕콕 찍어서 스위스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 프로그램은 2025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양자 물리학, AI 전공자를 우대에서 유치하겠다는 게 스위스 연구소의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인재뿐만 아니라 자국의 인재들까지 지금 현재 쫓아내는 형국이다 보니까 유럽에 엄청난 기회가 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장 마틴 스트라트만은 뭐라 그랬냐? 트럼프의 연구비 삭감과 비자 제한은 미국 과학의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를 유럽의 기회로 삼아서 AI와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 최고 인재들을 독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CERN, 이 스위스에 있는 연구소라고 말씀드렸죠. 유럽 핵 입자 물리 연구소장인데, 자, 파비올라 지아노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학문적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은 유럽 과학계에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CERN은 미국의 물리학자와 공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그들의 전문성을 미래 프로젝트에 활용할 것입니다.
와, 이거 뭐 난리 난 겁니다. 그동안은 유럽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은 다 미국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인재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재들이 쫓겨나니 유럽한테는 다시 한번 르네상스의 기회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인재 유치 전쟁에 일본 정부까지 직접 참전했습니다. 아까 일본 대학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6월 4일에 뭐라고 말했냐? 미국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연구 활동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을 포함해 우수한 외국 연구자 초빙 등을 강화해 주세요라고 각 부처에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사히 신문이 6월 7일자에 사설까지 썼는데 논문의 피인용 수가 상위 10%에 들어가는 톱 10% 논문의 수가 일본 역사상 최저인 13위로 떨어진 상태에서 트럼프로 인한 미국 과학기술계의 위기가 일본의 연구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이 기회를 놓쳐선 안 됩니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사설로 6월 7일자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 과연 이게 미국의 유리한 조치인가? 물론 R&D라는 건 성과를 내는데 한 2, 3년, 길게는 10년도 걸리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때는 R&D 예산을 반토막을 내도 당장은 미국의 R&D 기반이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패권 전쟁은 10년, 20년 해야 되는데 이따위로 진짜로 반토막 낸 상태라면 그러면 미국의 R&D 연구 기반이 결국은 5년 뒤, 10년 뒤에는 붕괴돼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미국 중심주의를 추구한다면 미국에서 첨단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첨단 기업이 계속 창업되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생태계 자체가 파괴된다. 그러면 패권 전쟁의 균형추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R&D 기반을 위협하는 이런 정책을 씀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게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유럽하고 일본은 지금 미국에서 쫓겨난 미국인들이나 또는 글로벌 인재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짜 온갖 프로그램을 가동했고 총리까지 발벗고 나섰거든요. 자,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에서 쫓겨난 수많은 나라의 인재들 그중에서 최고의 베스트 인재들을 골라서 우리나라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이번에 절호의 찬스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종원의 지식한방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